네덜란드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을 모티브로 17세기의 동서무역을 그려낸 캐나다 역사학자 티모시 브룩의 책 베르메르의 모자. 중국을 주 무대로 한 이 책에는 약 한 세기 전 명나라 해안을 휩쓸던 해적 집단 왜구에 관한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한다. 소수의 왜구를 20배가 넘는 명군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 외란 당시 조선군 또한 조총과 일본도 등을 휘두르며 돌진하는 왜군의 단병 접전 능력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본군들 중에서 항복한 왜군들이 있습니다. 항복한 왜군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여러 군데 이제 활동을 했는데 북방에 보냈더니 한번 그 여진족 달자라고 부르는데 달자 100여명하고 우리 일본의 그 항복한 왜군 13명이 싸웠는데 그 달자들이 다 죽고 왜군들은 5명만 죽고 8명이 살았습니다. 그만큼 일본군의 칼싸움을 참 잘했습니다. 이러한 적의 장점에 대한 고심의 결과물. 그것이 바로 선상 백병전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적진을 단숨에 휘저을 수 있는 돌격선, 거북선이었다. 나주 사람으로 거북선의 개발자인 체암 나대용을 만나보자. 나주 문평면 오룡마을. 나대용이 태어난 이 마을엔 그의 생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노래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빙글빙글 돌아라 잘 떠돈다 물방개야. 비바람 거친 파도 걱정일랑 하지 마라. 크게 쓰일 장수 나와 낙낙장송 다듬어서 너 닮은 거북배 바다 오적 쓸어낸다. 이런 그 동요가 그때 당시부터 근자에까지도 쑥하니 구비전설로 이렇게 이 고장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룡마을에 있는 나대용의 사당 소충사. 지금은 논과 밭으로 변해버렸지만 400여 년 전 이곳은 커다란 저수지였다고 한다. 불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부 물이 차 있었음을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대용이 이 방죽에서 물방개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거북선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이 구전 가요의 내용이다. 전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나대용은 배와 친숙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배의 달이라고 불렸다는 기적비 앞의 너른 평야는 400여 년 전 영산강의 지류인 고막 원천이 흐르던 곳이기도 하다. 필시 나대용은 영산강을 오가는 수많은 배들을 보거나 이용하며 선박에 대한 감각을 익혔을 것이다. 또한 조선의 주요 조운로였던 영산강은 왜구가 노리는 표적이기도 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일본 해구들이 도령놈들이 그 배를 타고 역가장 거실로 올라와서 행패를 부르는 걸 보다 못해서 거기서 무엇인가 배를 갖다 씌워야 되겠다는 이런 구상을 하게 됩니다. 조선 성종 때인 1479년 전라도 여수에 오늘날의 해군사령부 격인 전라좌수영이 설치된다. 당시 남해안에 자주 출몰하던 왜구를 무찌르기 위한 것으로 이후 400여 년간 이곳은 조선 수군의 본거지로 활용됐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 전라좌수영의 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나대용이 선박 건조에 탁월한 재능이 있음을 알아보고 그를 발포로 보낸다. 당시 발포는 전라좌수영 산하의 5개 해군 기지 중의 하나로 현재에도 발포 진성이 남아있으며 이순신 자신이 1580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만호로 근무했던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나대용 장군을 여기다 배치를 한 걸 보면 그 발포 뒤쪽에 있는 산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나무를 보호하는 곳인데 배 만드는데 주요한 어떤 그 자원이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도 만들고 잘 전방을 감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발포 과장으로 임명했다는데 약간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천혜의 항구이자 나무가 많아 선박 건조에는 최적의 장소인 발포. 당시 배를 만드는 조선소였던 이곳 굴강을 무대로 나대용은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을 것이다. 나대용 스스로도 이순신 휘하에서의 주요 보직이 전선 감조, 즉 배 만드는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조선의 주력 전함인 판옥선은 1555년 을묘 외변 이후 외구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선된 배로 임진왜란 당시의 승선 인원은 약 120에서 130여 명이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노를 젓는 객군들이나 전투를 하는 전투원들이 한 공간에서 이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전투의 효율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갑판에는 전투원들이 이제 전투를 하고 또 하갑판에는 노를 젓는 객군들이 수용돼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노를 저을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일본 배보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전투를 하다 보니까 전투의 효율성이 있었고, 특히 견우장대한 판옥선에는 천지현황의 대형 총통을 탑재할 수 있어 외선에 대한 장거리 포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적의 장점인 단병 접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원거리에서 화포를 쏴서 적선을 이제 무력화시킨 후에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활이라든지 승자 총통으로 인명을 살상하고 나머지 불태우는 전술을 체계적으로 이제 구사했는데, 단 하나 이제 일본군의 단병 접전 전술이 이제 통했던 때가 이제 7천량 해전이거든요. 우리 배가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배 한 척당 5척이 달라붙어 가지고 돛대를 눕혀 올라와 가지고 칼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전술을 이제 이순신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판옥선만으로도 상당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조선 수군이었지만 이순신과 나대용은 새로운 전선, 즉 거북선의 개발에 몰두했다. 주정에 어떤 명령이나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닌 독자적인 판단이었다. 일본군들이 이제 바다 가운데 나오지 않고 이제 포구 깊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구 언덕에서 이렇게 총을 쏘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 판옥선들은 위에 전투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을 한 그런 배가 적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제 포를 쏠 수 있도록 그런 배가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거북선이 이제 개발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북선이란 단어가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건 이보다 한참 앞선 조선 초기 태종 때다. 실록에는 거북선과 외선이 싸우는 것을 왕이 직접 구경했다는 구절과 1415년 좌대연 탁신이 올린 상소를 기록한 부분에 거북선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거북선 형태는 아니고 중국 같은 데는 목앵이라고 해가지고 통처럼 돼 있는 그런 배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유행을 했었고, 태종 때에도 이 거북 모양을 갖췄는데 돌격선 형태로 좀 적은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다 대포를 실어가지고 전투용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은 사실 이제 이순신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게 응용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자수형 본영의 조선수였던 여수 선소마을. 나대용은 필시 발포와 이곳을 오가며 거북선 제작에 몰두했을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여수 본영과 순천부 그리고 돌산 방답진 선소 3곳에서 건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의하면 거북선의 선체가 완성된 것은 임진왜란을 한 달 앞둔 1592년 3월. 각종 화포의 성능을 시험한 것은 놀랍게도 왜란 발발 하루 전인 4월 12일의 일이었다. 거북선의 방포 시험이 있던 다음 날, 왜군 선봉대 1만 8천 명이 부산에 상륙한다.
부산진을 무너뜨린 왜군은 이후 파죽지세로 진격해 보름 만에 서울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이순신이 전쟁에 발발을 안 곳은 나흘 뒤 스산한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각 그 진포마다 한 500명 단위로 이렇게 그 지키는 그런 그 수비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6만 5천 명 정도에 달하는 이 거대한 병력들이 갑자기 상륙을 해가지고 대단히 공격을 감행을 하다 보니까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왜군은 육군이 빠른 속도로 북진하는 사이 수군 역시 남해를 돌아 전라도를 공략하고 북상하는 육군의 보급을 막는다는 작전을 세운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위력 앞에 철저히 봉쇄되었다. 나대용 역시 최전선에서 큰 활약을 펼쳤는데 조선 수군의 첫 승전인 옥부해전에서 적선 2척을 포획하는 전과를 올린다. 충무공 전서 등의 사료에 의하면 이후 벌어진 사천 전투에서 나대용은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계속 전투를 지휘했고 충무공에 의해 그 사실이 보고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1592년 음력 5월 29일에 벌어진 사천해전. 이 해전은 거북선이 사용된 최초의 해전이니 이순신 자신도 탄환에 맞았을 정도의 격전이었다. 그 당시에 우리 거북선이 처음에 2척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전했습니다. 출전했는데 사천 선창에는 일본 군선들 중에서 큰 배들이 이제 12척이 있었는데 이 썰물이다 보니까 가까이 근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이제 하자, 차라리 유인을 하면서 물러나니까 일본 군들이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옵니다. 썰물에서 밀물로 이렇게 조류가 바뀌니까 그때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거북선이 맨 먼저 출격합니다. 맨 먼저 출격해가지고 부숩니다. 이제 무력화되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 판옥선들이 와한벌 이제 뒤에 합세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일본 군선 12척의 큰 배들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후 벌어진 숱한 해전에서 거북선은 승리의 천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임진왜란 시기에 운용된 거북선은 모두 5척 정도로 추정되는데 주로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대장선을 잡는 돌격선으로 활용됐다. 적 대장선들은 보통 깊숙이 있거나 또 다른 배들이 이제 그 엄호를 받거든요. 판옥선이 공격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북선이 먼저 가서 대장선을 무력화시키면 그 틈을 타서 우리 판옥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부수는. 그래서 이제 전투 편지에 보면 귀선 돌격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천해전 직후 이순신은 거북선의 구조와 활약상 등을 적어 임금에게 장계를 올린다. 이 내용을 토대로 실록에도 거북선의 구조와 외형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말에 그려진 해진도,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수군의 합동 기동 훈련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 후기에도 거북선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정조 때 간행된 이충무공 전서에는 당시 사용되던 거북선의 그림과 규격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에는 전라좌수형 귀선과 통제용 귀선 등 2종류의 거북선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료를 토대로 거북선의 구조를 어렴풋이나마 추정해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실제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 조선 사람들의 키가 한 1m 65c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 거북선 높이가 6.6m 정도 됩니다. 이 높이를 나눠서 보면 약 내부 구조가 3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훨씬 후기지만 전라 자수형의 거북선 그 돌을 보면
아래층에 녹아 있고 중간에 포열이 있고 또 상층부에 포열이 이렇게 3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3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부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었구나. 2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지난 1929년에 발행된 14판에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설명과 함께 거북선이 소개되기도 했다. 그동안 당연한 상식으로 인식해온 철갑 거북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은 이제 이순신이 남긴 기록에 보면은 철갑선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판자로 두꺼운 판자로 덮고 철침을 꽂았을 뿐이지 철갑을 덮어버리면 이게 기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철갑선을 둔갑됐냐면은 일본 적기록에 고려 선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배들 중에서 세 척은 철로 장식되어 있어서 깨뜨릴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후대에 오면서 철갑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변형된 것 같고. 거북선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당대의 기록. 만약 철갑을 덮었다면 당시의 기술로는 그만한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때문에 상당수의 학자들은 목판만 덮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적의 화공 가능성에 대비해 얇은 철판을 댔을 것이라는 반론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어쨌든 거북선은 적진을 뚫고 다니며 언제나 승리한 당대 최고의 포함인 것만은 분명하다. 행주대첩의 영웅이자 임진왜란 당시 도원수였던 권율은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무공도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전란 중에 강진현감과 금구현령 등을 지내기도 한 나대용.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직전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투옥되자 조선 수군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순신의 구명을 위해 애썼다는 내용이 이 충무공 전서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한첩 요실화를 통해서 거짓 비라를 뿌려서 이제 조정과의 불화를 만들어서 이순신을 투옥시킵니다. 거의 사형 당할 위치까지 이렇게 갔는데 자기 희하에 있었던 낮은 군관들, 지금 나대용이라든가 또 송희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풀어주세요 구명을 하는데 사실 선조가 미동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나대용은 전선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이듬해인 1606년 기존 거북선과 판옥선보다 승선 인원을 줄이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선 25척을 만든 나대용은 이를 국방책으로 건의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조정에 올리기도 했다. 많은 인명피해를 입기 때문에 군사가 없어요. 그리고 군사가 없는데 배만 만들면 뭐합니까? 이 창선은 이제 객군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객군 숫자를 42명으로 확 줄입니다. 효과는 거북선 효과를 내되 이렇게 방패를 쭉 현측에 다 두르고 그 요소에다가 칼과 창을 꽂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우리가 활도 쏘기 쉽고 총도 쏘기 쉽습니다. 영조 때 간행된 호남 저리록에는 나대용이 해추선이라는 매우 빠른 속도의 배를 개발했다는 대목도 등장한다. 조선 최고의 선박 기술자이자 무장이었던 나대용. 그의 제사는 특이하게도 해마다 4월 21일 과학의 날에 올려지고 있다. 태안 나대용 장군께서는 16세기 최첨단의 과학 기술자요. 또 연구가이시니까 앞으로 교육도장으로서 후생들을 위한 그 날로 해서 과학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추모 행사. 1612년 경기 수사로 부임하던 중 사천해전 당시에 총상이 악화되어 생을 마감한 나대용.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 현재에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해군은 지난 1999년 6월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장보고급 잠수함 9척 가운데 하나에 나대용의 이름을 붙여 나대용함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한 명은 통일 신라 시대 이후 바다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 또는 독립운동가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한 명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대용함은 지난 2002년과 2012년에 하와이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하여 우리 해군 최초로 잠대함 요탄 서브아픈의 실사를 성공하는 등 실전적 전투 능력을 상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오가는 수많은 배들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최고의 조선 기술자로 거듭나 거북선을 만들어낸 나대용의 창의 정신. 그리고 그러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이순신의 리더십.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절실히 필요한 정신이다.